산업부 차관을 역임하신 박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박기영 전 산업부 차관 소개해 드리면은 요새 이 고등학교가 뜨고 있습니다. 인천고등학교. 우리 한은 총재가 나온 대학이죠. 고등학교죠. 그다음에 서울대국제경제학과, 그다음에 미국 코넬대 코넬대 경제학위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동국역자원부 사무관으로 들어가셔서 산업부 요직을 다 거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관도 산업부 2차관 역임하시고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박기영 차관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노웅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박기영입니다. 아직까지는 교수란 타이틀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제 옷 같지도 않고 실제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진 않고 주로 이제 연구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강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 강의 요청을 받고 일단은 강의 자료 작성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받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때때로 이렇게 붙이고 줄긋고 말로 잔소리하는 그게 특화된 생활을 거의 한 15년 한 것 같아요. 제가 공직생활 전체 31년 중에 사무관, 서기관으로 있었던 그게 이제 물론 과장 때도 타이핑을 했습니다. 과장 때까지 포함하면은 한 20년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1년간은 국장과 1급 실장, 차관보, 차관 등을 하면서 타이핑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경력으로 인해서 자료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는지 또 다 까먹은 상태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 여기 오늘 1세션에서 강의를 해주신 양희석 부원장님의 종전에 에너지 미래 포럼 강의 자료의 포맷을 제가 원용을 하고 그 앞단에 해외 에너지 환경, 전 세계 에너지 환경에 대한 많은 내용을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과 너무 프레임이 같고 관점이 같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그 프레임에 일단 반영을 시켜서 제가 이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자료 작성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세계 에너지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이제 윤석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중전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많은 틀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거는 많이 틀이 바뀌는 거로 나옵니다만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본 기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캐치프레이즈라든지 대외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거지. 그다음 가장 큰 거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성화 정책을 다시 복원을 시킨다. 거기 하나가 가장 이제 큰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어제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2030년 목표 비중을 당초 발표했던 30% 수준에서 21.6%로 대폭 감축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어차피 사실은 그 민주당 정부가 다시 집권을 했어도 원전의 복원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축소는 좀 필연적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저희가 설정했었던 2030년 NDC 목표라는 게 굉장히 그 앰비셔스한 목표였고, 한마디로 2021년 작년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캅26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NDC 목표를 발표해야 된다라는 외교 당국의 강한 요청, 그리고 그거를 수용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인해서 NDC 목표를 굉장히 과감하게 설정을 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단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서 44.4%라는 기준연도 2018년도 대비 2030년까지 거의 45%에 가까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할당을 내부적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안 맞게 2030년 30%까지 확대됐었다는 그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에너지 정책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세계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경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명을 드리고서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에너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또 신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시사점을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 기업 쪽에서 그 사업 또는 경영에 관련된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내외 경제 에너지 환경과 에너지 신사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강의를 주제를 선택하고 자료를 작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계 에너지 환경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얼기설기 얽혀 있는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코비드-19의 2년 이상의 그 지속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무역 환경이 완전히 휘청거리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을 장기간, 비교적 장기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좀 그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의 그 재정 지출과 통합 팽창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이 결국은 작금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또 문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반부터 이어져 온 다소간의 그 경기 회복이,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의 그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또 올 2월 달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국의 그 전쟁, 그리고 주변 EU 국가 및 미국이 개입되고 있는, 세계 각국이 이 전쟁에 개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비드-19의 어떤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수급의 그 버틀렉, 즉 공급 측의 그 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에너지 가격의 급등뿐만 아니고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발전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각국의 어떤 불안 요인 때문에 사실은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표면적인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지금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도 원인이지만은 지금 달러의 초강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페더럴 미국 연준의 그 고금리 정책, 지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그 연속적인 금리 인상 이것만이 그 환율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저에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각국의 어떤 불안 요인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달러 수요 촉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함으로써 달러 환율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세계 각국이 더 인플레이션이 더 공급 측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그 압박을 더 강요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금리 인상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성문 교수님께서 저희 그 인천고등학교 출신인 이창용 한은 총재님이 언급한 한은 총재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올라가면은 달러화가 인상되면은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수출 늘어나는 것이 결국 달러 그 공급이 우리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많이 되면서 환율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금리 인상은 환율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국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와 폭 이것도 국내 경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춰서 그에 비례해서 인상을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소비 위축뿐만이 아니고 자산 가격의 급격한 붕괴, 특히 주택 시장의 급격한 붕괴가 우리 그 한국 그 내수 경제를 급격하게 침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우리 대한민국 한은 총재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엊그제 미국 FOMC에서 또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가 1.5%포인트 벌써 그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번에 그 한은에서도 0.5% 정도 수준의 정책금 기준금리를 상승시킬 거로 봅니다. 다만 이런 금리 인상과 미국 달러와의 환율 이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어느 시기에 종결이 되느냐에 굉장히 크게 좌우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위기 요소가 경제권의 블록화인데요. 이 이슈의 가장 핵심은 미중 갈등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보다 더 앞서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 피보트 에이시아 정책을 표방하면서 인태 전략이 발표가 됐고, 그런 인태 전략을 쿼드4라는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공세를 추진하는 그러한 그 미국의 군사 외교적인 그런 전략이 결국은 그 어떤 기저가 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오히려 바이든은 지중파 또는 친중 인물이라고 예상이 돼서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미중 간의 갈등이 결국은 WTO로 대표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탈세계화의 진행인 거죠. 탈세계의 진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 WTO 체제가 1995년도에 출범하고 중국이 1990년대 때 세계 경제 시장에, 세계 무역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자로서, 그것도 저렴한 공급자로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등장한 이후 전 세계는 공급 측의 그 버틀렉 없이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유무역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이제는 경제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는 우리 대한민국이 역시 그 미중 간의 어떤 외줄타기 그리고 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면서 전략적인 모호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게 문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권의 블록화는 결국은 또 세계 공급망이 그동안의 자유무역으로 대변되었던 자유로운 소싱, 저렴한 소싱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어떤 공급망의 제한적인 공급망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코스트 푸시로 역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시장에서도 결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 안정적인 희소광물, 희귀광물의 확보, 이러한 것이 우리 산업계뿐만이 아니고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환경규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일 수밖에 없고, 이 트렌드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것이냐라는 논쟁은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전 세계가 선택을 한 전 인류의 과제이자 어젠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작년에 NDC 40%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탄소 중립 로드맵의 그런 세계적인 동향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2020년 12월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민주당의 그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탄소 감축을 기준연도 대비 50% 이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공약이 현실화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그 어젠다가 확산되고 각국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됐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사족을 달자면
다음 주 11월 16일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국회 총선에 해당되는 하원 의원을 전원을 교체를 하고 상원 의원 3분의 1을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선거가 있는데, 현재 판세로는 공화당이 앞서 거라는, 공화당이 우세일 거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에 판세가 변화한 게 아니고 이미 올 초부터 바이든 행정부 인기가 추락을 하면서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비드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과정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더불어 반대로 공화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추세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일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게 된다, 2년 후에. 그렇다면은 글로벌 기후변화, 환경 규제, 그리고 캅 26 회의에서 의결했었던 2030 그 NDC, 각국의 2030 NDC 계획들이 정말 그대로 지켜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어떤 그 기후환경 규제의 디테일한 방법론, 그리고 NDC 그 감축 계획 등이 다소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좀 감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런 그 기본 어젠다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기본 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재앙적인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특이한 기후로 인한 재난, 이런 것을 겪을 때마다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각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어떤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더 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권의 블록화, 기후변화 환경 규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런 네 가지 복합 요소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고비용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 환경의 블록화로 탈세계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 그로 인한 역시 고비용 구조, 그리고 기후변화 환경 규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탄소 감축 기술의 필요성과 그 관련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석탄 발전소의 페이즈아웃과 LNG 발전의 확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린 수소의 등장,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네 가지 복합 위기에 대해서 지금 앞서 한 페이지에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했고, 뒤에 페이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권의 분권에서 조금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대중국 공세 전략의
그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심 수단이 쿼드입니다. 쿼드 체제인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4개국의 합동 군사 훈련과 군사 국방부, 외교부 8자 회담 이거를 그 쿼드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쿼드 플러스 국가로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쿼드는 군사 대응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 안 된다라는 게 정부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이러한 그 미국의 인태 전략을 경제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자 하는 그 하나의 프레임이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는 일종의 과거 형태로 얘기하면은 우리 최근 올해부터 발효한 그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는 그런 이건 RCEP은 미국이 포함 안 하고 미국이 참여 안 하고 중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 국가의 경제 협의체 일종의 경제 공동 협의체 또는 경제 FTA와 같은 그런 그 다국가 협의체인데요. IPF는 그런 틀을 조금 더 한 단계 격상을 해서 반부패, 조세, 환경, 노동, 인프라, 에너지, 탈탄소 이런 것들의 새로운 어젠다를 추가하는 단순한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왔던 종전의 FTA 시스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게 미국의 기본 구상인 거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IPF 실무 작업반이 출범이 돼서 관련 국가들 간에 현재 11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한 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도 여기를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여기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순서입니다. 그런데 2030 NDC 그 확정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정을 안 한 나라들이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을 제외하고 상위 4개국은 다 2030 NDC 확정을 안 한 나라들입니다. 그 상위 10개국, 인도네시아까지 따져보면은 이란, 사우디, 인도네시아 상위 10개국 중에 6개국이 2030 NDC를 실질적으로 발표를 안 한 국가들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경제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NDC에는 저기 셀프 커밋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작년 11월 캅 26 회의에서는 전 세계 138개국이 전 세계 194개국 중에 138개국이 2030 NDC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60여 개국 중에서 이런 주요한 국가들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 터키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2030년 NDC를 국제적으로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명확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믹스입니다. 가장 골격은 에너지 믹스고, 그 중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석탄, LNG 이 기본적인 네 개 분야의 그 전력 생산에 있어서 발전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가 가장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의 그 근간이 될 텐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 4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테고, 올 연말까지 전력 기본 계획 전기본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원전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당초 계획 작년에 그 NDC 발표 때는 원전이 2030년까지 약 22%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정부에서는 30% 이상, 정확하게는 31.6%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 원전 비중의 확대는 원전을 신규 건설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건설하다 중단됐던 신한울 3, 4, 5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과, 그리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설계 수명은 30년 또는 40년인데요.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원전을 60년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전 그 해외 원전 가동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원전 설계 수명을 좀 보완을 해서 보완 투자를 할 경우에 원전 수명을 10년 단위로 했던 경험,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을 설계 수명이 다하더라도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가동하겠다. 이런 거를 추진을 한다면은 새로이 원전 건설을 안 하더라도 30년까지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32% 정도 수준의 원전 생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재생에너지 비중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햇빛, 일조량, 그리고 풍량,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 지형 70% 이상이 70%가 산림인 이러한 국토 지형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자원이 정말 빈약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벌써 25%나 되고, 유럽 국가들은 기본이 30% 아니면 이미 40%까지 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7% 수준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든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감춰진 진실이, 우리나라는 수력 자원이 없습니다. 수력 발전 자원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재생에너지 그 발전 비중이 20% 중에서 수력 발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독일, 북유럽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많은 나라들이 수력 발전 비중이 높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수력 발전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재생에너지 7.5% 올해 작년 말까지 달성했던 7.5%의 발전 비중이라는 것도 앞에 7.5%가 올해 말까지의 달성 기준이며, 바이오 분야에 그러니까 목탄, 나무, 폐나무를 연료로 하는 목탄 바이오매스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거지. 순수한 태양광 풍력으로만 따지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5% 수준뿐이 안 된다. 이러한 비중을 어떻게 30%까지 늘릴 수 있겠냐라는 거는 거의 뭐 전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재생에너지에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달성하기 힘든 거고요. 지금 설정에 이번에 어제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년까지 21.4%의 경우에도 사실은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이 조금 부분적으로 바뀐 부분은 그동안 태양광 위주로 급속하게 확대를 추진을 해왔지만은 태양광이 어떤 산업 생태계, 산업 연관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없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패널이 많은 부분 중국으로부터 거의 절반 가까이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산업 연관 효과도 높고 발전 효율도 높은 풍력 발전이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더 적합하다라는 그 판단을 정책 당국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상 풍력보다는 향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해상 풍력 위주로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는 그런 해상 풍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촉진을 시키면서 현재 9대1인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을 30년까지 6대4로 가져간다는 그런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석탄 발전은 말씀드린 대로 수명이 다한 석탄 발전기들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는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서 기존의 석탄 발전기를 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노력을 할 테고 거기에 기존의 LNG 발전소의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를 혼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탄소 전원 기술 여건을 감안해서 활용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무탄소 전원은 대표적으로 암모니아와 그린 수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그리고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당장은 그 그린 수소는 수송 저장과 수송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가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해외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저장을 해서 수입을 해오는 그런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2030년까지 암모니아 혼소를 하는 데 있어서 암모니아 조달을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시켜서 도입을 해오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그것은 저장과 운송에 있어서 그리고 그걸 다시 수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기술적 문제와 비용적인 요소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름 경제적인 효과도 경제성을 확보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암모니아 혼소와 수요 공급을 촉진을 할 예정으로 있고 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마 그린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생산되는 잉여 전력들을 활용한 그 그린 수소를 생산 활용하는 그런 전략은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전환 등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전력망이 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분산형 전력망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출력 제어 상황 그리고 주파수 변동 문제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력망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러한 전력망 시스템에는
어떤 ESS 자원 등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그 재생에너지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인버터 기술 그리고 관련한 PCS 기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그리고 어떤 사업 기회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이 그동안은 어떤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원활했으나 지금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 전 세계 경제 블록화, 코비드로 인한 생산망의 그 단절 등으로 인해서 주요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 그리고 희소 광물들, 핵심 광물들의 공급 리소스 소싱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원환보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하고 전략 물자의 비축, 전략 광종의 그 비축대와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공기업,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이런 그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장 시절에 자원개발 공기업, 가스공사, 광물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석유개발공사 이 세 개 그 핵심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 자원 부실 투자를 실태 조사를 좀 제가 했었습니다. TF를 통해서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개발 공기업은 더 이상 해외 자원 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저희가 그 자원환보특별법 제정과 해외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간 기업들의 수요 베이스에 따라서 기업들의 어떤 자발적인 자원 개발과 공급선 확보를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보증을 하고 장기 안전 공급을 보증하는 그러한 형태 계약 형태로서 정부와 공기업이 역할을 해야지 공기업이 직접 자원 개발에 뛰어들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결론을 이미 그때가 4년 전이죠. 4년 전에 내렸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자원개발 당국도 기본적으로 그 판단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리고 SK 이러한 그 과거에 이제 그렇죠. 과거에는 뭐 GS도 뭐 했었습니다만은 GS는 요즘에 좀 수소 개발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주요 기업들이 국내 산업계의 수요 자원과 광물에 대한 수요에 기반한 해외 자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같이 공조하면서 자원 개발과 공급에는 중요한 게 장기적인 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해외 광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약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항상 뭐 30년, 40년의 장기 공급 계약을 함으로써 저희가 안정적인 천연가스 조달을 확보해오고 있었던 것처럼 전략광종, 핵심 광종의 경우에도 지금 주로 호주와 남미를 대상으로 우리 그 기업들이 협의를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 자체 수요를 감안하면은 그런 20년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거를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공기업이 그리고 정부가 같이 지원해서 장기 공급을 개런티를 해준다라면은 이러한 그 주요한 에너지 자원의 그 공급선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자원 개발의 그 전략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요.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제가 동력자원부 사무관으로 처음 입사해서 처음으로 했던 게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절약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켜봐 오면서 또 직접 담당해 오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의 수요 관리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은 그리고 수요 관리 정책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옛날 우리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그런 도덕적 애국심에 호소하는 에너지 절약을 더 이상 호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 기능의 회복 없이는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은 불가능하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고 정책 당국의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력 요금 정상화로 대표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어느 정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이상 이러한 그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이러한 그 에너지 가격 정책은 더 이상 우리 그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에너지 시장의 구조에도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구조에도 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단 전력 요금을 좀 정상화하는 그리고 전력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전기, 에너지, 가스 독립규제위원회 즉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죠. 가장 중점적으로는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현재 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기위원회를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하고 물가 당국의 어떤 간섭에서 어느 정도 좀 독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정책 제언을 전문가들이 계속 하고 있고 산업부 당국에서도 정책 당국자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합의를 보고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어떤 기존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정이 되고 다시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러한 그 어젠다는 상당 부분 실현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오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에너지 신사업. 그래서 에너지 혁신 벤처라든지 전력의 수요 관리, 공급,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신산업 등을 지속 발굴해서 육성을 한다. 현재 에너지 혁신 벤처가 전체 작년 말 기준으로 2,500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30년까지 5,000개까지 혁신 벤처를 확대시키고 그와 관련된 펀드 금융 지원 그리고 공급선 우선 공급 계약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혁신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는 형태로 에너지 신산업을 본격 육성을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알피스 제도를 어느 정도 축소와 내지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고 어제 발표했죠. 그것은 아리백 제도가 확대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구매가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의 RPS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이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리백 그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인 아리백을 훨씬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경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복지, 지역 에너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죠. 자, 에너지 신석기에 대한 시사점.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화 모드로 갈 것이냐, 단기간에 내년 상반기 중에 그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자칫하면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고, 단기간에 끝날 경우에는 달러 초강세 현상은 이제 잦아들고 세계적인 세계 경기 수요 회복을 위한 경기 진착책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계속 지속될 것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고,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26년부터 의무화된다라는 그런 추세 속에서 각국의 이런 규제 도입 강화는 역시 수출 가격 상승, 코스트 상승의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련한 그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EU 텍소노미 올 초에 작년 말에 결정한 EU 텍소노미가 결국은 그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을 시켰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를 했고 원전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존 원전을 건설을 다시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 원전 산업 생태계에 있는 업계들의 다시 회복을 도모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신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4세대 원자로 개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의 본격적인 실증, 그리고 실증과 신규 도입,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신사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보다 관심을 크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세계 각국은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약 77개 노형을 벌써 개발을 이미 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데서는 실증 형태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듯이 SMR의 보급은 굉장히 코앞에 다가왔고, 미국의 우리나라 파트너사인 뉴스케일이라든지 테라파워 같은 그런 미국의 그 기술 주도 업체들은 이미 2028년 정도까지 실증 원전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SMR R&D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SMR R&D 계획은 국산 SMR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사업 입장에서는, 신사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SK라든지 한화라든지 우리 주요 대기업, 에너지 대기업들이 외국과 제휴하고 있는 SMR 신규 추진 프로젝트 이런 것에 우리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또는 다른 중견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기술을 확보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 산업 기술, 에너지 산업 기술 로드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향후 집중 기술 투자 분야가 나오는데, 다만 거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원전 분야.
원전 분야를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탈원전 기조를 갖고 있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서 원전 분야의 그 기술 투자 로드맵을 포함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원전 분야만 뺐는데, 여기서 저는 원전 분야를 좀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비결정질 실리콘 기반의 텐덤 셀, 현재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죠. 하나솔루션에서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 셀이 효율이 현재 27% 수준인 거를 3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최종적인 기술 개발의 결정이 내년까지는 될 거라는 게 하나 측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미 중국에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 철자가 좀 잘못되는데 해양풍력이 아니라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터빈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풍력 발전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은 발전기 설치뿐만 아니고 그 발전기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O&M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O&M 그 기술과 서비스, 재생에너지 연계 가상발전소, 통합수요 관리,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ESS 관련한 차세대 ESS 기술, 암모니아 실증 및 수소 연료 전지를 보다 더 효율화하고 가격을 코스트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개발들이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저장과 활용 기술 CCUS, 그리고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PM 방식, AEM 방식 등의 여러 가지 선진형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를 혼수하고 수소를 전수할 수 있는 LNG 터빈에서 발전된 수소 터빈,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여기에 더해서 초고온 가속炉라든지 소듐 냉각로 등이라든지 등에 해당되는 4세대 원자로 및 지금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터 프로젝트로서 추진하고 있는 핵융합 발전 등도 장기적인 과제로서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프로젝트들로 생각됩니다. 자,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전력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래서 시간이 이미 초과가 돼서 죄송한데, 역시 처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서 짧게 압축적으로 강의를 전달을 못해드린 점 양해를 구하고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 차관님 강의 잘 못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그동안의 전문 관료로서의 경륜과 크게 세상을 본 눈이 이렇게 잘 융합해서 중요한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안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 안보는 효율 시장이랑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 계약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유가가 높을 때 놀이될 게 아니고 유가가 낮을 때 놀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안보에 관련돼서는 처음에 시장 효율과 반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안보를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 이제 자원 안보를 실행하는 주체는 결국 에너지와 광물을 해외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조달을 하느냐, 그거를 실행하는 주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과연 과거에는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 공기업들이 주로 해왔고, 일부 민간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대우 인터내셔널에 있었을 때는 그 다음에 GS 등이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했던 거는 크게 손해가 안 났어요. 근데 에너지 공기업들이 투자했던 거는 거의 96%다 손해, 거의 전량 40조 가까운 그 자금이 결국 공중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주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우리 그 민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그 글로벌 메이저로서 활동할 역량과 경험 그리고 그 자금력이 부족합니다만은 정부의 그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보증 지원 등과 결합하면은 좀 더 민간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디벨로퍼로서 뭐 일부 중소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민간 기업들의 생태계를 정부가 여하이 지원을 해주느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느냐 거기에 좀 관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끝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나리오가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성도 있지만 독성도 상당히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뭐 수입을 하기 위한 터미널을 이제 건설을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정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러시아 전쟁의 종결 형태 그리고 종결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주워듣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여기서 미주알 고저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빨리 종결될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관심의 초점인데 종결만 된다라면은 상당 부분 국제사회가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한 에너지 공급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폐쇄시키고 계속 제재를 가하고 하는 형태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암모니아 문제는 바로 그 안전의 문제, 독성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를 민간위원들이 과거에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수소 발전 전략을 그때 발표하고 할 때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인데 이슈인데요. 참고로 암모니아가 그 이미 그 전 세계적으로 유통 소비하는 시스템이 이미 100년도 넘은 150년 가까이 된 이 소재입니다. 암모니아. 그만큼 암모니아의 그 어떤 위험성에 대응한 각종 정부의 규제들과 기술적인 여러 시스템은 사실상 다 갖춰져 있고요. 다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암모니아 한 1000만 톤, 정확하게 1000톤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러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암모니아를 대부분의 암모니아가 이제 그 요소수와 비료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수소 발전으로 해서 대용량으로 이제 유통하고 하다 보면은 대용량 취급에 따른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그런 터미널 처리 시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그 암모니아 터미널 그리고 암모니아 직접 특화 단지를 시범적으로 한두 개, 몇 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4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남 보령이라든지 강원도의 삼척 그쪽이라든지 몇 군데, 한 4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지의 어떤 시범 단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도 한번 테스트하면서 나가겠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LNG 터미널들이 있는 그런 장소들이기 때문에 새로이 완전 맨 땅에다가 그걸 지으면 문제지만 기존의 LNG 터미널들을 좀 변경시키고 그 옆에다 새로 조금 추가 시설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갔죠. 예. 그럼 오늘 아침에 좀 전문 관료로서의 높은 경험과 세계를 보는 깊은 시각을 보여주신 우리 박경 차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